국무총리 인사청문 특위 국민의힘 배준영 강사, 김희정, 곽규택, 주진우 의원입니다. 어제까지 자료 제출을 97건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2건만 제출됐습니다. 국민을 대신한 인사 검증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의혹의 핵심인 소득 자료는 꽁꽁 감췄다가 인사청문회 날에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떳떳하면 왜 자료를 못 내겠습니까? 거대 여당의 의석수만 믿고 인사청문회만 어물쩍 넘어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민 눈초리를 피하려고 국무총리가 다 된 듯이 회의를 이어갑니다. 국민은 오만한 총리, 지인들에게 빚져서 갚아야 하는 총리, 또 자료 내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 총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재산 의혹의 핵심은 간명합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에도 답변을 못하는 것은 구린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2020년 5월에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입니다. 거액의 빚밖에 없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공식 수입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세비 5억 1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반면에 지출은 확인된 것만 13억 원입니다. 추징금 6억 2천만 원을 냈고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2억 3천만 원을 썼으며 기부금 2억 원을 냈습니다. 5년치 월세로 최소 5천만 원이 들었을 것이고 국제고를 다니고 미국 호날두에서 유학한 아들의 학비만 최소 2억 원입니다. 5년간 자신이 공식으로 번 돈보다 8억 원이나 더 썼는데 국민 앞에 성실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국민이 믿고 나라 곳간 열쇠를 맡길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의금과 강연료로 더 벌었다라고 하면서도 자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떳떳하면 5분이면 됩니다. 연말 정산 자료를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말 정산은 본인의 수입과 지출을 국세청에 제출함으로써 정확한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최근 5년치 연말 정산 자료에서 사업 소득으로 800만 원을, 기타 소득으로 620만 원을 기재했습니다. 부의금이나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 8억 원 정도는 돼야 소명이 되는 것인데 세비 이하의 소득은 불과 1,420만 원입니다. 스스로 낸 연말 정산 자료보다 더 정확한 자료가 있겠습니까? 자료를 검색해봐도 특별한 경조사나 강연 자료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빚만 있고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일반 국민이 자녀를 연간 수천만 원 학비의 국제고를 보내고 미국 유학까지 보낼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전처가 학비의 절반도 아닌 전액을 부담했다고 먼저 주장했습니다. 최소 2억 원입니다. 현금으로 주기 힘든 금액이고 국내든 해외든 송금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임명공직을 맡으려면 최소한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서 아들 학비 송금 내역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5년간 재산이 8억 원이나 증가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공식으로 번 돈은 5억인데 쓴 돈이 13억이라면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 눈길을 돌리려고 할수록 더 뚜렷이 아는 것이 국민입니다. 더 이상 눈속임 없이 자금 출처를 밝히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로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의 핵심 부분인데요. 결국 김민석 후보자 본인이 기타 소득이 있다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또 부의금과 강연료라고 항목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모든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연말정산 내역서에 포함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연말정산 내역서를 보면 실제로 사업소득은 800만 원, 기타 소득은 62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1,400만 원인데 실제 오늘 대부분의 언론에서 지적했다시피 최근 5년간의 수익 5억 원과 나머지 지출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누구도 설명 못할 수준인데요. 결과적으로 기타 소득으로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그 기타 소득이 1,400만 원밖에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소명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어서 빨리 자료를 제출하고 국민 앞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강연료는 그렇다 치고 부의금은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제가 좀 몰라서. 예. 부의금을 기타 소득으로 설명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부의금에 대해서도 공직자는 일단 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재산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현금으로 부의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계좌로 넣거나 심지어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도 고위공직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재산 등록 서류에 부의금으로 보여지는 현금이나 입금 계좌 내역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부의금이든 강연료든 김민석 후보자가 주장한 기타 소득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 논의하실 때 국민의힘이 요구한 주요 증인이나 청구인 누구 있는지랑 민주당에서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했는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참고인 관련돼서는 협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그런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당초 49명이었는데 통상 총리 후보자의 증인 참고인이 20, 30명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방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필수 불가결한 꼭 필요한 필수 요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증인 참고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좀 전에 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민주당이 증인 참고인 리스트를 제가 오늘 오전 한 10시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열어보니까 이거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고 내란 특검을 김민석 후보 청문회장에서 하겠다라는 것과 별 다름이 없는 그런 깜짝 놀랄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의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 후보. 그리고 지금 대통령 후보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청문회를 진정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예 깨버리고 이것을 무효로 만들어서 거기서 득을 보려는 그런 행보인지 저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청문회에서 의사진행을 발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민주당은 회피하지만 마십시오. 숨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김민석 후보가 증인이라든지 자료라든지 꺼리낌 없이 다 제출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초지일간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도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여당에 최종 전달한 증인 참고인 명단에 후보자 가족이나 전문 배우자도 포함된 건지 아니면 가족도 다 빠진 건지. 네. 전처의 경우에는 아까 저희 곽규택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송금 자료라든지 환전 자료가 확실하면은 저희가 부를 까닭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족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굳이 자료만 요청되고 확보가 된다면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족은 안 부른다는 원칙을 갖고 했고, 근데 이제 가족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포함됐는지 안 포함됐는지 모를 정도로 사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는 가족을 부를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처의 경우에도 자료를 내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명구스러운 상황은 서로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네. 아까 김희정 의원님께서 전체 회의 때 최종안에 가족은 안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없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 요청이 가족이 꼭 제출해야지 많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얘기하면 김민석 후보가 전처로부터 받은 내용도
증빙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양쪽 어느 쪽이든.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증인 신청이 마치 그 가족 한 명 때문에 트러블이 생긴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저희가 최종 논의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증인 명단을 가지고 갈 때는 가족 이름 한 명도 없이 간사 협의를 들어갔습니다. 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민주당한테 제안했을 때는 가족은 없었습니다. 네. 네. 전처는 가족이 아니다라고. 글쎄 이거는 전처도 안 넣었습니다. 아니 근데 전처가 가족인지는 뭐 상식선에서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건 네. 전용대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전처는 남이다. 전처도 안 넣으셨다. 네. 아니 저희 최종 협상안에는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전처도 자료를 온전하게 제출하신다면은 저희가 부를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제가 간사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료가 이제 아들 학비라든지 송금비라든지 이런 자료가 김민석 후보가 말씀하셨잖아요. 부인이 전처가 다 책임졌다고 하니까 그 자료만 온전하게 돼 있으면은 저희가 왜 전처를 부르겠습니까? 저희는 원치 않습니다. 네. 네. 인사청문회가 이제 다음 주인데 한덕수 총리 때는 일주일 정도 밀린 전례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도 혹시 밀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거는 뭐 민주당에 달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김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은 입법 독재 칼을 휘두르면서 청문회를 희화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는데 저희는 그래도 새로운 정부의 출범의 발목 잡기라는 오명은 쓰고 싶지 않아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래서 이틀로 저희가 합의를 해줬고 다만 그 전제 조건으로 위원장 앞에서 간사가 서로 합의를 한 거는 민주당과 이제 준비단 후보가 자료를 적시에 꼭 필요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한다는 전제가 있었고 그거에 선행되는 개인정보 동의라든지 이런 것도 꼭 해달라는 저희가 요청을 했고 거기에서 컨센서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틀로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네, 더 없으시면은 마무리할까요? 네, 맞아요. 하나만 민주당에서 가족을 건드리는 게 선을 넘었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이거에 네. 대해서 가족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내용을 조금만 네,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아들 보통 유학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궁금하거나 찾아보려는 것이 아니고 당시 재산이 마이너스 상태의 신용불량 상태였습니다. 근데 학비가 어림잡아도 수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 자금원이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유학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 출처를 요구했던 것이고 그 가족 얘기는 김민석 후보자가 먼저 꺼낸 것입니다. 제 전처가 다 전담했다라고 얘기했고 제가 며칠에 걸쳐서 한국은행에 외환송금 내역을 요청을 했거든요. 외환송금 내역은 간단한 겁니다. 뭐 다른 정보는 필요 없는 거고요. 해외에 달러를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송금을 하게 되면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송금 내역을 보면 실제 누가 어떤 비용으로 외환송금을 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회신이 오기를 개인정보 동의가 없어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식으로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김민석 후보자는 지금 쟁점을 흐리면서 가족을 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는 돈 관계만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간 판결문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지난 판결문에도 김민석 후보자가 유학 시절에 스폰했던 강신성 씨로부터 매달 450만 원씩 수년간 받았다는 것이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 상황이라면 국민 앞에서 도저히 그 돈의 액수의 어떤 합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이것조차 하기 못하면 어떻게 진상을 규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본인의 자금 투명성이라든지 도덕성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를 해준다면 저희가 한국은행에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고 개인정보 동의가 좀 불편하다면
어떻게 아들에게 송금을 했고 어떤 식으로 지원이 돼서 학비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간 1억 2천만 원 정도 드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만 정확히 소명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수용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 운운하는 것은 저는 쟁점을 흐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가족적으로 포커스가 좀 갔는데 방금 말씀하신 강신성 씨랑 그리고 그 지역 건설업자 이하경 씨가 그 채무 의혹하고 전세거래 의혹 핵심 인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의 그 증인 신청 협상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입장 어떠신지 저희 계속 요청한 상태지. 네. 그래서 저희가 핵심 괜찮아요. 핵심 증인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차 3차 요청을 해서 저희도 민주당에서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고 증인 없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떻게든지 협상을 해서 온전한 증인과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 명명백백하게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마무리합시다. 네, 그만. 자꾸 추가적인 질문하시면 끝도 없겠다. 김민석 후보자 모친 빌라 의혹 있잖아요. 네. 이거는 가장 이제 핵심 문제가 뭐라고 보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네. 그 한강 빌라가 이제 모친 소유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세 계약이 수차례 이루어졌는데 처음에 그 연도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2억 정도의 전세 계약을 했던 그 사람이 김민석 후보가 경력을 숨겼던 프로보노 코리아라고 하는 사단법인의 이사였고 지역의 건설업을 하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억 원의 전세 계약을 한 이후에 한 달여 만에 전세 계약이 해지가 되고 그러니까 모친 소유의 한강 빌라에 그 처가,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의 배우자가 또 전세를 들어오고요. 좀 있다가는 장모, 그러니까 배우자의 어머니가 또 전세를 들어오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계약 상황에서 특이한 면일 뿐만 아니고 처음에 2억 원의 전세를 들어왔던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게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전세금을 받았던 내역, 전세금을 반환했던 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좌만 확인이 되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국민 납득할 수 있는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좀 추가로 한강빌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한강빌라에 전세를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기간으로 보면 3중 계약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과 그리고 주소지를 이전한 사람이 다릅니다. 같은 기간 내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거래가 있을 당시에는 소위 현처하고 아직까지 혼인전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세 매매가보다도 훨씬 더 상회하는 금액으로 전세가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 주변을 둘러싼 그 후원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처가 되는 분, 그리고 또 장모가 되는 분, 이런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해서 2중, 3중의 계약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액도 일반 시세에 납득하기 힘든 금액으로 한다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소위 거래 중개사 부동산에 주선 없이 사인 간에 그렇게 거래 계약서가 맺어집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채무 계약서도 보면 거의 다 사인 간 계약으로 해서 누가 증빙할 수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형태가 부동산 거래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해야 될 부분이 실제로 누가 어떻게 이사를 가서 거기서 살고 있었는지, 왜 주변 시세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했는지,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이 없다면 왜 그런 식으로 사인 간에 부동산 거래를 했는지, 그러면 실제 계약은 있었던 건지, 이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